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주년인 지난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24년 12월 3일 그 역사적 순간을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용기가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정쟁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이라는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5.18도 야당조차도 이제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거의 동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12월 3일은 내란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권의 날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평화상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트럼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기 때문에 뭐 피스메이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 따져보면 3.1 운동이 중국의 5.4 운동과 인도의 독립운동 그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 12월 3일 내란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에서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제치대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주의의 영감을 세계에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킨 그런 평화상은 충분히 입론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회고했는데요. 외교안보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 5대5 동업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 간세 협상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었고 지난번 APEC 경주 회담을 마치면서 한미 간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핵 추진 잠수함이고 네.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또 사용 후 핵 연료 이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조건을 미국이 수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만일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하면은 이걸 상업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 그 한국 기업이 상당한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한국이 뭐 잠수함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메가조선을 갖다 한국 파트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간세 협상에 있어서도 만일 한국의 그런 우수한 이런 배 건조 기술 이런 역량 능력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간세 협상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사용이 핵 연료 이 재처리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수출을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핵 연료 이 재처리 기술까지도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모델로 한국하고 5대5로 이걸 나누자. 이걸 갖다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를 상당히 이런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공개화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세상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우수한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평가죠.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도민을 만난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수도권 집값
입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대책을 짜내고 있는데도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충남 도민과의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충청 지역에서의 그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의견을 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많은 고충이 있다는 부분,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토로를 했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지역 균형 개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5극 그러니까 3특 이 시대를 제시를 해서 5개의 어떤 그 초강력권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균형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10월 24일인가요? 대구에서 의견을 밝힌 걸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때 네. 어떻게 밝혔냐면은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 지역 배려 차원이 아니고 지속 성장, 생존 위한 마지막 이 탈출구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지금 이 가계 자산들이 보면은 부동산 주택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네. 아마 세계 7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중국 정도일 겁니다.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설림 현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이 오르게 될 경우 이후 심리적 요인까지 더 가속이 될 경우는 지역 균형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잘못 진행되면은 어떤 그 부동산의 어떤 그 부의 편차가 더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은 네. 이후에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의 노후 대책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두고 아까 이야기하는 지역 균형 개발과 더불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자금을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보다는 주식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주가 5,000포인트 이런 그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 충청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민 의원님, 대통령실 강원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른바 3실장이 네. 방금 전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6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밝혔습니다. 말이 아닌 뭐 숫자로 증명했다 이런 점 등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무너진 일상을 해보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는 섰다라고 하는 부분은 겸손하게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코스피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코스피 4천을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에 대한 자산이 쌓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5천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구조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던 관세 협상을 100점짜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트럼프의 압박에 비춰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 기자들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2%인 것이 네.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연 수장님, 벌써 청와대 이삿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올해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한남동에서 당분간 출퇴근하면서 내년 돼야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청와대에서 용산 다시 청와대 민심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민심은 별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용산에 재입주해야 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고,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이 제 기억으로 한 4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국민들은 이 용산보다는 청와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 직후에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가반이 넘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반이 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응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국민들은 용산보다는 청와대가 상징성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대통령의 집무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민 의원님, 원조 측면그룹으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의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사직서를 냈고 곧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속전속결 읍참마속은 어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바로 수리한 게 대통령께서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기소됐다고 배제하면 누구랑 일하나 또는 뭐 이런 일 가지고 사단장을 징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나라고 격려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 임성근 뭐 사단장이나 이종섭 뭐 국방부 장관이나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사건들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텼거든요. 네. 이것은 국민을 이기려고 고집부렸던 것들이라고 보고 이것들을 보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잘못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감싸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참모들이 장애가 된다면 바로 사퇴하는 게 맞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문자 이게 언급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일 부속실장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유탄을 맞은 것이고 김남국 전 비서관과 실제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굳이 그런 내용까지 해명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 뭐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감찰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문진석 그러니까 민주당 수석 부대표로부터 인사청탁한 내용이 인사 내용이 전달된 게 없었다 이렇게 감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이제 김남국 비서관을 갖다가 이제 뭐 경질을 해버린 건데 그만큼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신임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뭐 김현지 부속실장도 자신은 이번에 유탄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탄 맞은 내용 가지고 사실상 김남국 비서관을 경질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을 그렇게 신속하게 이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경질을 한 부분은 그만큼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통령실 내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그 집권당 민주당의 문진석 그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7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이 7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고 이 사람 당연히 집권당 수석 부대표면은 여기저기서 뭐 인사청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참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또 해결하는 또 창구가 되기도 하죠. 가교 역할을 하죠. 속 그러면. 네. 근데 문제는 그 문진석 수석 부대표의 그 창구는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이에요. 네.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그 밑에 김병욱 비서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전달되는 것은 크게 뭐 무리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게 무리가 되는 것은 그러면은 왜 부속실장을 갖다 통하지 않으면은 그런 그 자동차 해패 같은 경우도 민간 해패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김현지 부속실장 정도 통해야 거기에 대통령실에 입김이 들어가서 결국 그 청탁받은 사람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집권당 수석 부대표가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하다는 문제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역시 만사hen통 hen지 논화가 실세는 실세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법무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 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미연 수장님,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 고생하신다.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고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향해 공개 격려한 배경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정권의 핵심 개혁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지금 있다 보니까 주무장관인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지지층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위로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좀 더 붙이자면 지금 김현지 그 관련해서요. 저는 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지 않는가 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 빨리 저기 용산에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런 논란,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우는데 저는 한몫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 그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도 감수하면서 밀어붙인 핵심 사안이었는데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해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후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싶은 것 다 했었죠. 다 그 저지당한 적이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었는데 이번만은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명분은 당내 민주화, 당내 개혁 뭐 이런 표현을 정당 개혁을 표현을 썼을지 몰라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당내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당내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하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개혁 방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된 이후 본인이 추진했는 것 중에서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그 내용 또한 당내의 주도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앞으로 당내 리더십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미연 수장님, 지방선거 출마로 자리가 빈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정청래 대표 측 인사와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인사들 간의 대결 구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뭐 정권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명청 대결 구도라는 이런 표현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명청 대결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당대표 간의 뭐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녀 임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네, 한 8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원내 인사보다는 원외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뭐 권리당원 50% 그리고 뭐 중앙위원
50% 해서 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결과는 저는 뭐 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명청 대결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 의원님, 체면을 구긴 건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공개 회의에서 원조 친윤인 윤한홍 의원이 장동영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걸 제일 싫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본인의 당대표를 두고 똥 묻은 개다. 우리가 똥 묻은 개다. 근데 겨 묻은 개를 두고 뭐라고 하면은 국민이 신뢰하겠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센 표현을 쓰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 굉장히 큰 분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그런 증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이 절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는 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상대 당이 윤석열과 절연하든 안 하든 그 다 내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당은 여당을 정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여당은 정권을 책임지고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레에 양 바퀴가 있는 것인데 네. 한 바퀴가 이렇게 휘청거리면 어떻게 수레 양 바퀴 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싣고 가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야당이 똑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내란 세력을 절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국민을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렇게 친윤 의원까지 우려를 표하면서 소장파의 쇄신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혁 대표를 간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지금 장 대표는 꿈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좀 네. 전에 민 의원님 말씀 일부분 상당히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 보수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양날개짓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건데 한 진영이 지금 그 속도로 참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야당의 지위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지위 같은 경우는 국민적 신뢰가 가장 큰 사실상 그 무기고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절대 입법 권력이 민주당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모든 정치 활동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총선 이미 망치고 또 지난 6.3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의 수반마저도 대통령 권력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 가 있고 여기서 내년 6.3 선거 지방선거마저 져버리면은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참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뭐 흔히 말하는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을 통해서 당이 자정하고 변화 쇄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좋은 성적표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그런 위기 의식 속에서 저는 이야기를 갖다 내뱉은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주관하고 있는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 모아놓고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상당히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조언을 듣는 자리인데 저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그런 네. 분위기를 저렇게 나온 거죠. 민 의원님, 이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1년 입장을 냈습니다.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었다. 국민 짓밟는 이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논평할 가치도 없는 코미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성공 1년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꼴은 어떤 것이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을 짓밟던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 하나 되어 전진해달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설 때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하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든지 24년 12월 3일은 분열됐지만 25년 12월 3일은 하나로 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랑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과거 역사에서 보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히틀러가 1923년에 미넨 폭동을 일으킵니다. 네. 거기에서 쿠데타 미수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년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은 9개월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하고 세계를 불행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윤석열 지금 수사받는 그리고 재판받는 이 내란범이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윤 전 대통령의 저런 반성 없는 태도는 국민의힘에도 커다란 짐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보수 우파 진영,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극복의 대상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 추앙하고 특히 뭐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간판에 내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어떤 행태로든지 절연을 해 나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저런 재판 과정을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김건희 여사 또 재판 관련 검찰 특검 수사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기면은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롯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가는 그런 민주당의 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야당으로서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국민들에게 좀 사죄하고 또 재판은 재판대로 또 성실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또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부담을 더 이상 본인이 안기지 않는 그런 처신을 해주면은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다시 치유하고 회복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홍 소장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등 당 지도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소장파들과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전번에 한번 밝혔는데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으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좀 예. 약간 그러면은 그 다른 이제 의견을 재보궐선거에 냈어요.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네. 당내에서 선거라는 거는 경선도 해야 되고 그 공천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비당권파로 물러나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내에서 공천과 본선 경쟁, 즉 재보궐선거 직접 본선거에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그 대표로 있을 때의 친한파라고 이야기되는 그 세력 외에 현재 이제 그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 외연을 좀 확장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당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보면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와 현재 초재선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간의 협력연대
같은 그 힘을 묻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미연 수장님,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뭐 어게인 2018, 국민의힘은 2020 어게인을 노리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수성하는 거 도전자 입장보다는 이제 수성하는 게 훨씬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비대위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일본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건 상당히 이제 국민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렇게 조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중도층에도 매우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로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물론이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이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이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지지층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간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민주당도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이 뉴욕시장으로 승리한 만난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개혁적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물을 지금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와의 관계였는데요. 근데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케미가 두 분이 잘 맞는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정말 어게인 2018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좀 신선하고 좀 파괴적인 그런 인물들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뭐 앞서 출연했던 박홍근 의원, 박주민, 서용교, 전현희, 정원호, 성동 부천장까지 여러 명의 후보가 거론됩니다. 뭐 총노야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오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탈환이 중요한 과제잖아요. 어떤 네네. 인물이 후보가 돼야 될까요? 우리 김미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뭐 여론상으로는 유리하고 지금 그리고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 절연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속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민심이거든요. 민심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부동산의 문제, 민생 경제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후보들이 과연 그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의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오신 뭐 김영백, 정원호 의원님이야 이 두 분은 이제 구청장을 아주 잘했던 의원님으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박홍근, 서용교, 박주민 이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아주 잘 안다. 네. 특히 좀 전에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시장과 케미를 맞춰서 그때 많은 일을 했던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용진, 뭐 박주민 의원은 뭐 젊은 분들에게 좀 소구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익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을 좀, 특히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그 희생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것에다가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의 삶을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혁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해야지 저는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조원 C&I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두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여권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변수가 많이 있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민혜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보수 진영에서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일한 지금 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과 내년 지방선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그런 오세훈 서울시장을 특검이 기소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뭐 11월 8일 날 또 그 맹태균 씨 대질신문까지 본인이 또 직접 요청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8대의 그 핸드폰 사용한 핸드폰을 갖다 특검에 제시하면서 관련성을 한번 봐달라. 아무런 지금 실질적인 정황이나 또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오세훈 시장을 갖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하고 나면은 당 내적으로 국민의힘 내적으로 서울시장을 이제 경합하고 경선하는 이 경쟁 과정이 크게 만들어지고 많은 네. 논란과 혼란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세훈 시장은 이 정치 탄압적인 국면을 잘 극복해야 되고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친명 인사로 이렇게 비춰지는 인사도 아닙니다. 네. 나름 뭐 또 행정 또 뭐 경제기획통으로서 그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뭐 경쟁력을 가진 지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현역위원으로서는 한석이 절실한 마당이니까 경기도의 뭐 현역위원으로서 안철수 의원이나 김원혜 이런 의원들이 뭐 도전은 할 수 있지만은 네. 최종적인 그런 결정을 가기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 지도부가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전략적 판단의 후보를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동연 지사하고 맞붙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네. 아마 지금 현재 뭐 지방선거 기획단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지율 살펴볼까요?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한국갤럽에서 62%를 보였습니다. 취임 6개월 지지율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마 제일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제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특이하게 다른 점은 다른 대통령들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약간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 국면을 걷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출발할 때보다도 오히려 약간 1, 2%라도 더 올라가는 지금 추세를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특징이 이 개혁적인 것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 지정학적인 안보 경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현재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실적 업적과 관련된 평가로서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의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갤럽조사도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한 2% 정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은 뭐 그 이전보다는 한 11%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은 이 그 안보 경제 이 부분이 이 32%로 그대로 계속 높게 나옵니다. 네. 민생 경제가 4% 나오고 그다음 유능한 어떤 국정 운영 4%. 이것이 다 합하면은 55%예요. 그런데 네. 지난주는 이게 한 60%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계엄과 관련된 해결 문제 이런 부분이 더 가미가 되면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지지율은 한편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이 계엄 문제나 이 이후 야당으로서의 책임성이 있는 모습 또는 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대안 제시 이런 부분을 못 하는 데 대한 반사이익도 있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네. 민 의원님, 앞서 살펴봤듯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 역대 세 번째로 높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62% 지지율이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당선 초기에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지지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외교, 경제, 민생, 뭐 유능함 이런 부분들로 그 이제 긍정적인 이유들이 채워진 걸 보면은 이제 뭐 잘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 자산이 쌓인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50% 지지율이 넘으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동시에 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연 수장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 경남 PK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PK 지역에서 등락폭이 큰 배경은 뭘까요? 아마도 그 PK 지역은 이제 인구 이제 젊은 층보다는 이렇게 노령화되는 속도가 지금 매우 빠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다시피 이제 노령화가 된다는 건 좀 보수화를 또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조사에 좀 약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K 지역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이 50%대에서 뭐 60%까지 가기로 했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이번 주 나온 거 보니까 57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 PK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이제 해수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해수부가 온다 그러니까 오고 정말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또 그렇지 않다면 좀 떨어지고 있다가 그러나서는 이 지지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국정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가는 이번 주에 발표된 그 한국갤럽 조사에 다 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대로 나왔는데요. 그것이 지난번 그러니까 9월 달에 조사한 것보다는 5%포인트 상승한 4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가반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아마도 이제 코스피 상승이 상승 때문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지금 국민 전반에 깔려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서울에서 이렇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네.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때 나온 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바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지역이 어디냐고 보니까 바로 서울, 물론 강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가반이 넘었었습니다. 그런 거를 가반에 물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반 정도는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한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경기 인천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 이 같은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동산 그러니까 시장의 이 민심의 척도는 다음 선거에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네. 멀리도 안 갑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2년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보수 정치 세력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 5일날 충남 그때 천안 그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천안 그러니까 충남 타운홀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가 대책이 없다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부조적 요인인데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영향을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네. 있는 그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대통령실의 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지금 이제 올 그 저기 입장 발표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사실상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네. 또 역반응이 많으니까 네. 대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오늘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가장 이재명 정부에서 뼈아프게 아마 부동산 정책은 아픈 대목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